혐오라는 말은 2015년 이후 사회를 거의 7년간 물들였습니다. 사회에 혐오가 가장 크게 적용한다는 뜻으로 저 역시도 혐오의 시대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 혐오를 했다는 거야? 혐오라는 말 자체를 혐오하는 양상을 띠죠. 우리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은 자기 경계를 하게 하는 말입니다. 저 역시도 비평을 하면서 최대한 누군가를 혐오하지 않는 표현을 쓰려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혐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붙들고 늘어지면 무슨 말을 꺼내든 혐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대 아닌가요? 아니 애초에 혐오는 자기 경계를 하는 것이 맞긴 한가요? 누군가가 너 그거 혐오야 라고 검열하는 용도는 아닌가요? 어디까지가 혐오고 어디까지가 혐오가 아닌가요? 똑같은 말을 누구한테 하면 혐오가 되고 누구한테 하면 왜 혐오가 되지 않을까요? 혐오 단어는 두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지난 시간들을 지배해왔던 말이고 그 단어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며 그것을 다루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면서 혐오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사람들은 패를 나누어서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혐오를 조금 다면적으로 바라보면서 혐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낱말로 이용되는지 말해보죠. 혐오는 수동적인 심리입니다. 분노와는 구별되는 특징이죠. 분노와 혐오는 모두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이지만 분노는 그 상대를 찾아가서 표출하고 싶은 것이 분노고 혐오는 그 상대를 피하고 꺼리고 만나기 싫은 것이 혐오입니다. 가령 나에게 사기를 친 친구가 있다면 보통은 혐오보다는 분노의 마음이 들 것입니다. 찾아가서 내 돈 내놓으라고 두들겨 패버리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노보다는 혐오의 감정이 더 들 것입니다. 저런 인간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이 혐오니까요. 그래서 보통 어떤 것을 혐오한다는 말은 영어로 phobia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공포증이라고 번역되는 말이죠. 흔히 호모포비아라는 단어로 많이 아실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를 공포스러워 해본 적이 없는데 어째서 내가 호모포비아라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포증이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감정 가령 바퀴벌레를 본 감정과 비슷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녀석을 때려 죽일 수야 있겠지만 그냥 집에 안 나오길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혐오를 저지른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이는 협의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광의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가령 동성애자가 내 눈앞에 보이면 쳐죽이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모두가 혐오라고 인식하겠죠. 하지만 게이들은 이성애자보다 문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이는 혐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혐오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건 혐오보다는 편견에 가까워 보이잖아요. 우리가 약자를 대상으로 저런 말을 해서 그렇지 남자가 이과에 더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아니 하다못해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게이들은 섬세해서 디자인 직군에 잘 맞아 나름 긍정적인 편견을 말한다면 이것이 혐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꽤나 논란이 갈릴 것입니다. 협의의 의미에서는 혐오라고 볼 수 없지만 광의의 의미에서 편견은 혐오와 맞닿아 있거든요. 왜 광의의 의미에서 편견은 혐오와 맞닿아 있을까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집안일을 훨씬 꼼꼼하게 하지. 이런 편견은 여러분도 흔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편견을 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와 동시에 대우명제도 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집안일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여자로서 좀 그렇다.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편견이더라도 편견을 갖는 행위 자체가 대상의 움직임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는 부분이지만 흑인들이 달리기를 잘하지 않아? 라는 말 역시 미국 PC 사회에서 편견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편견이 사회적으로 참으로 받아들여지고 회자되면 육체, 스포츠 활동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흑인답지 못한 것이구나 라고 한 흑인에게 편견이 내면화될 수 있고 그 집단의 정체성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흑인이 달리기를 잘하지 않아? 라는 긍정적인 편견 역시 흑인 집단은 육체 활동을 잘해야만 한다.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남자는 수학이나 논리 쪽에 강점이 있다 라는 편견 역시 남자들을 자연스럽게 이과로 이끄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고 여성이 문학이나 예술에 걸맞다 라는 편견도 여성이 문과를 더 많이 선택하게 되는 분위기로 작용한다. 이것은 레디컬 페미니즘에서 지적하는 남녀 임금 차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의 광의적인 의미에서 비록 긍정적으로 보이는 편견이라고 할지라도 그 편견이 확대 재생산되고 집단에게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압박이 되면 그 편견에서 벗어나는 개체가 내가 집단에서 걸맞지 않은가? 라고 자기 검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혐오로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편견이 있어서 체육적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은 아이가 있더라도 주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때? 라는 압박을 들을 수 있듯이요. 반대로 흑인이란 이유로 공부를 하는 아이를 말릴 수도 있겠죠. 보통 이런 편견과 맞닿은 광의의 혐오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오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될까요? 가령 여성에 대한 혐오를 이용해서 집단의 이익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국민은행에서 여성 지원자의 점수를 고의적으로 조작해서 남성 지원자를 더 뽑으려고 한 사건의 가해자는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어요. 본인이 여성을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자신은 마치 본인 집단을 위한 용단을
결론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혐오의 포인트죠.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혐오의 정치학이라고 지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정치는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이고 혐오는 보통 그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 중국인들이 우리의 의사결정권을 빼앗는다, 검열주의자들이 재미있는 예능을 빼앗는다, 퐁퐁부인들이 퐁퐁단의 경제력을 빼앗는다, 남성들이 여성의 사회 진출권을 빼앗는다, 도둑고양이들이 내 수면권을 빼앗는다. 혐오는 집단의 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닿아있고 집단 이기주의의 하나로 혐오 감정은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 집단은 적절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라는 이익과 관련된 피해의식을 첨가해주면 금상첨화죠. 반면 혐오라는 말은 물론 정치적이지만 제가 방금 언급한 방향과는 다르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혐오주의자야 라는 낙인을 찍는 데도 사용되죠.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한국인들은 무엇이든 다른 나라 사람보다 잘한다, 그저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광의적으로 혐오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비교 대상이 된 외국인에 대한 혐오인 동시에 언제나 남들보다 우월해야 된다 라는 인식도 심어주죠. 하지만 한국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표현은 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당에서 후보에게 지금 당신은 혐오적인 발언을 내뱉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네, 최근 10년간 꽤나 많이 보인 장면들일 것입니다. 어떤 발언을 내뱉는 사람과 그들에게 혐오주의자라고 낙인 찍는 모습들. 최근의 정치 형태는 모두 이렇게 흘러가죠. 이런 양상을 가장 많이 띈 것이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선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가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며 큰 벽을 세워서 불법 이민을 막겠다고 주장했고, 그 발언에 대해서 인권에 민감한 사람들은 혐오라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의 발언이 혐오 발언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혐오는 꽤나 자극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저 사람이 혐오를 저지른다 라는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을 혐오하게 되는 낙인이 되죠. 혐오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저 사람은 혐오를 했으니까 라고 자위를 하는 본인들의 혐오는 착한 혐오 라고 주장하는 모양새들. 아니 애초에 그럼 혐오 발언을 안 하면 그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혐오고 어디까지가 혐오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혐오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다룬 것이 이번 문단의 광의의 혐오 파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일본 여자는 상냥한 편이다 는 과연 혐오인가? 광의적으로 보는 사람은 혐오라고 인식하고 협의적으로 보는 사람은 단순한 칭찬, 나쁘게 생각해도 편견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장 격렬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집단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개인에 대한 편견이지만 그 집단이 실제로 그런 성향을 띠면 어떻게? 진실을 갖고 온 정보도 혐오가 될 수 있을까요? 가령 게이와 에이즈 문제를 들 수 있겠죠. 물론 게이는 대부분 에이즈 보균자들이다는 말할 가치도 없는 거짓말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남성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경로는 대부분 동성 간의 성관계에서 발생한다. 이 말 자체는 사실에 가까운 말입니다. 한국 에이즈 환자의 비율은 남녀 20대 1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에선 동성 간 성관계가 에이즈를 확산하는 주요 경로다 라고 언급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게이에 대한 혐오를 자행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몹시 애매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편견을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너는 게이인데 게이들이 에이즈를 많이 옮기니까 너도 에이즈 보균자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같이 집단에 가해지는 편견을 개인에게 전가하지도 않았고 철저히 사실만 전달했죠. 이건 역시도 판단에 따라서 혐오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약자, 소수자 집단에 나쁜 정보가 있으면 그것조차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소위 약자나 소수자가 천룡인이라고 비꼬는 사람은 그 집단의 나쁜 정보조차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웃곤 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혐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감성의 뇌를 지배당했거나 바보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집단의 나쁜 성질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혐오로 비화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편이지요. 가령 한국에선 남성 동성애자의 성관계가 주된 에이즈의 전파 경로다 라고 말한 사람은 그 자체로는 혐오적인 심리를 담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두 충분히 이성적이고 똑똑하다면 게이들의 성문화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군.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문제는 아니므로 어떤 게이를 본다고 그에게 책임을 지어서는 안 돼 라고 굉장히 건조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혐오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철저히 감정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미 동성 간의 성관계라는 말만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미 게이를 혐오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실을 듣고도 본인의 혐오 감정에 확신을 붙여주겠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이죠. 이 대립은 굉장히 첨예합니다. 약자의 악하면은 팩트여도 언급을 못하게 하냐, 이것은 언더도그마랑 대체 뭐가 다르냐. 약자에게 불리한 정보여도 사실을 말해야만 그들의 문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과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혐오 감정에 악용되거나 매우 엄밀하게 언급한 사실이 오독될 염려가 크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점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가령 게이의 에이즈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은 그 문화를 고치기는커녕 더 게이들을 숨어들게 만들어서 문제를 음지화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문제점을 계속 회자한다면 자신이 그 집단의 구성원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될 테니까요. 즉 문제 해소에 다가가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게이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문화가 양지화되고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하라는 쪽에 더 관심이 많겠지만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겪은 공포스러운 살해에 대한 이야기이죠. 가령 얼마 전은 아니고 꽤 전에 전유성 씨가 안전기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오늘도 저녁길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것은 혐오일까요? 한국 사회 혹은 남성에 대한 혐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겪은 공포스러웠던 사연을 말하는 것, 이건 역시도 혐오인가 아닌가가 첨예하게 갈립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털어놓는다 치죠. 예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헤어질 때 안전이별을 못했어. 계속 남자가 찾아오고 폭력으로 위협까지 하더라고. 이 말은 모두 사실로 겪은 일이라는 가정하에 이 여자가 친구나 인터넷 등지에서 털어놓을 수 있는 말일까요? 혐오라고 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직접 겪은 공포에 대한 토로 그것을 막을 당위성이 대체 어디 있냐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혐오라고 보는 사람은 그것이 한 개인에 대한 사연뿐만 아니라 집단에 대한 공포로 비화되게 만든다고 주장하지요. 물론 저 여성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토로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남자들은 폭력적이고 무서운 존재다 라고 비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혐오란 원래 이성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더 나아가서 공포의 개별사례 언급은 실제 위험성보다 더 확대해서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당연히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는 그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도 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비교적 안전한 나라죠.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인터넷 혹은 사회에서 확산된다면 한국이 비교적 안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성들의 지옥처럼 느껴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과 같은 것으로 폐수를 얘기도 있죠. 나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여성과의 사적 자리를 하지 않는다. 여성이 무고로 인한 누명 혹은 여성의 꽃뱀 행위 같은 개별 사건들을 토로하고 얘기하는 건 역시도 그 집단에 대한 공포를 현실 이상으로 확산시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한국은 연애, 결혼을 안 하는 나라지만 인터넷만 찾아보면 온갖 지옥이 따로 없죠. 결국 이 흐름은 공포스럽지 않음을 보여라 라는 집단에 대한 압박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고 증명하라는 거죠. 실제로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큰 공포를 특정 사례들을 계속 돌려보며 가지게 된 이후의 말이에요. 현재 한국의 젠더 갈등은 사례로 인한 공포 재확산에 의한 혐오가 가장 크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폭력력, 무고녀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고 여자들은 성범죄자, 남성 문화에 대해서 공포에 떨고 있죠. 그런 것을 재확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겪은 공포에 대한 사례 표현입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상대 집단에 대한 공포, 혐오를 자극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런 언급을 삼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은 혐오라고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언급한 세 가지 사례에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편견이 광의적 혐오임은 동감하지만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혐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공포스러운 사례를 말한 것은 혐오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은 정반대일 수도 있겠죠. 저도 나름의 제 입장이 있긴 하지만 마이너 리뷰 갤러리는 가급적 이 세 가지 사례에 적용될 것 같은 말은 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혐오 이전에 편견 자체를 꺼리는 편이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혐오란 말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담겨있는 힘의 이야기와 작용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을 남긴 영상이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